다시 할까요? 68번이죠. 소비론 옳은 거. 자, 5번 선지. 자, 이무부행 가설은 자, 대강에서는 C급을 잡을 겁니다. C급. 자,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소비자의 소비 선택을 선면한다. 이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일단 조금 어려우면 패스. 케인즈 소비론은 소비자들 소비 평탄화를 강조한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되죠. 소비 평탄화, 소비 평준화, 현재 소비, 미래 소비를 골고루 늘린다 하는 것이 소비 평준화죠. 근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골고루 증가하면 소비는 안정적이고 즉 현재와 미래가 소비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Y도 올해 소비와 미래 소비가 거의 비슷하면 Y도 거의 비슷하게 간단 말이죠. 그러면 Y 변화가 없잖아요. 즉 시장이 안정적이다. 즉 시장 민납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소비 평준화. 자, 케인즈가 왜 적재소득가설을 얘기했을까? 이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소득에 의해서만.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작으면 소비 작아서 Y가 작아지고 불황이 오고 현재 소득이 미래 소득이 만약 크면 미래 소비도 커져서 결국 소득이 커질 거다. 즉 결국은 이 소비 변화가 커진다는 뜻이죠. 소비 변화가 커져버리면 그러면 소득도 Y도 변동이 커진다. 그래야 시장에 문제 있다라고 케인즈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인즈의 적재소득가설과 소비 평준화는 정반대말입니다. 정반대말. 학파의 어떤 철학, 학파의 논리를 알게 되면 뭐 너무 당연한 거죠. 자, 3번 리카르도 등가 정리. 케인즈의 소비함수에 기초한다. 당연히 아니죠. 리카르도 대등정리는 정책 무력성 명제, 즉 세고전학파의 사고를 따르고 있고 그래서 케인즈하고는 정반대. 3번도 옳지 않죠. 자, 생애주의가설에 따르면 생애주의가설 자, 중년층은 저축을 양으로, 양의 저축, 그 다음에 노년층은 음의 저축이다. 이게 생애주의가설의 핵심입니다. 자, 은퇴 연령의 변화 없이 내가 퇴직하는 연도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버는 소득이죠. Y. 그 Y가 일정하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Y 일정 쓰시고 Y 일정. 소득은 일정하다. 근데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 퇴직하고 나서 보통 한 20년 뒤에 사망해야 되는데 근데 기대 수명 즉 40년, 50년 뒤에 사망한다. 좀 그런 얘기죠. 즉 내가 벌어둔 소득은 그대로인데 내가 더 오랫동안 산다? 그럼 소비는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애주의가설에 따르면 이번 선지가 옳은 거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퇴 연령이 변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소득 일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해석이 안 되면 좀 어려운 선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 1번 케인즈 소비 이론 절대소득 가설이죠. 이자율이 소비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아니죠. 소득이 소비의 주요 결정 요인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선지 생애주의가설 당연히 이것도 뭐 A급이긴 하지만 오른쪽에 표현이 조금 응용된 거죠. 응용된 거. 하여튼 간에 5번 C급 선지보다는 A급 선지에 정답을 뒀다는 것은 68번도 맞추라는 출제 의도죠. 그래서 맞추라는 문제는 C급에 정답을 두지 않아요. 그죠? 우리 아까 봤던 C급이 그죠? 한 3개인가 나왔잖아요. 그죠? C급. 그때 모형이 뭐 이중 가설정, 독점 규제 방식. 거기는 우리가 C급이 막 3개 선지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거는 틀리라고 낸 건데 근데 그 와중에도 힌트를 줬잖아. 그죠? 그 와중에도 보니까 틀리라고 내는 문제 중에서도 잘 보면 힌트가 있다 하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경험. 아무리 어려워도 출제자는 그 안에 힌트를 준다
하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자, 이거는 맞추라고 낸 문제예요. 자, 69번. 자, 정부 지출을 1만큼 증가시킬 때 균형금 소득의 증가분. 자, 우리가 승수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그죠? 거시에서 승수가 매우 중요하죠. 일단 기본적인 승수죠. 지금도. 자, 소비함수, 절대소득 가설이죠. 자,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정부지출. 이때 여기서는 우리가 승수를 구하면 즉 오른쪽에 있는 y를 다 왼쪽 넘겨서 y로 묶는 거죠. 그래서 y 앞에 있는 것으로 양변 나눠주면 y로 정리가 될 건데 그 y가 균형금 소득이죠. 균형금 소득. 원래 승수라는 것은 정부 지출이 변할 때 이 균형금 소득이 얼만큼 변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따라서 y를 균형금 소득 y를 정부 지출치로 미분한 거다 하는 것이 승수죠. 승수.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연습 많이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가장 기본적인 수식이죠. 이게 정액세. 그렇다면 y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럼 넘어가면 마이너스이죠. 그죠? 원래 1이 있었고 그렇다면 y로 정리하면 1만 c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1만 c로 나눠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가장 간단한 단순 모형에서 정부 지출 승수는 1만 c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죠? 왜냐하면 여기가 1승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1차 함수의 미분은 가로 풀면은 정부지출 앞에 요것만 곱해져 있잖아요. 정부지출 앞에 붙어있는 상수가 미분값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자, 근데 지금은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지금 조세가 0.2 곱하기 y 비례세가 붙었네. 그죠? 비례세. 요 t죠. 여기에 추가로 이렇게 비례세 t 곱하기 y가 붙는다면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y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이것도 왼쪽 넘겨줘야 돼. 그러니까 가로 풀면은 c 곱하기 y인데 넘기면 마이너스이고 그 다음에 가로 풀면은 마이너스 cty인데 넘기면 플러스 cty죠. 플러스 cty. 그지? 여기 하나 더 붙겠죠? 자, 이거로 양변 나눠주면 당연히 이렇게 분모에 ct가 붙는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비례세 붙으면 승수가 이렇게 바뀐다. 그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추가로 또 많이 응용하는 게 이제 개방됐을 때 수입함수죠. 수입함수. y와 상관없는 독립수입. 그 다음에 이제 y와 상관 있는 수입. 한 개의 수입성이다라고 부르죠. 한 개의 수입성량. 자, 이게 만약 붙으면 그러면은 여기도 y가 있으니까 이것도 넘긴단 말이죠. 그러면 플러스 m이죠. 그지? 플러스 m. 플러스 m이 붙겠지? 그러면 y 앞에 있는 요 값으로 나눠줄 거니까 m이 분모로 갈 거란 말이야. 자, 우리 이 정도 승수는 암기해야 돼. 그래서 수입이 붙으면 즉 수입이 y 함수면 그 앞에 있는 m이 분모에 있어야 되고 비례세 붙으면 ct가 분모에 들어간다 하는 정도. 자, 이것 말고도 뭐 함수는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뭐 승수는 뭐 수도 없이 변형이 될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문제는 맞추라는 문제거든요. 응용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빨리 그죠? 시간을 전략해서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은 이 정도 승수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요거 빼고.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1 마이너스 한 개의 소비 성향이 지금 그 소비함수 안에 있죠. y 빼기 t 앞에 0.5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c 곱하기 t죠. 0.5 곱하기 세율은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조세 0.2 곱하기 y 그 0.2가 소문자 t죠. 그죠? 이거 계산하는 게 정부 지출 승수죠. 그죠?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70번. 자, 균형이자율 구하시오. 균형이자율.
자, 우리가 보통 이자를 구하려면은 합의시장, 즉 LM을 같이 봐야 되는데, LM. 근데 지금 특이한 것은 생산물 시장만 주면서, 그죠?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여기서 이자를 구하시오. 하니까 이것도 맞추라는 문제죠. 식이 그만큼 간단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Y는 C 더하기 I 더하기 G. 여기에 대입만 하면 되죠. 그죠? 만약 박스에 합해공급 합해수라는 함수가 추가로 있다면 ISLM을 연립해서 우리가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은 합해공급 합해수라는 지금 함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산물시장 균형만 가지고 이자를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게 생산물시장 균형 수식 모형 중에서 첫 번째 거. 그래? 차근차근 대입하면 되죠. Y20이 주어져 있고 두째 줄. 그 다음에 소비는 2 더하기 0.8 Y가 20이죠. 그 다음에 조세는 10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는 2 빼기 10R.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10이죠. 이 계산하면 R 바로 나오잖아. 그죠? 바로 나오죠. 자, 71번. 자, 각국 생산함수가 컵드와스 1차 동차네요. 자, 자본의 증가율 4%, 노동 증가율 4%, 노동 증가율 마이너스 2%, Y의 증가율 5%일 때 솔로 잔차의 증가율. 즉 A가 솔로 잔차죠. A. 그래서 A의 증가율을 구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자, 무슨 수식이 떠올라야 돼요? 성장 회계. 그죠? 성장 회계라는 수식 모형이 또 올라야 됩니다. 뭐 이것도 우리 객관식에서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계산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계산은 맞추라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수식이 곱해져 있잖아요. 여기다가 자연노고를 취한 다음에 이거를 시간 t로 미분하면 증가율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증가율. 자, 우리는 뭐 객관식이니까 뭐 자연노고 취하고 뭐 시간 t로 미분하는 거 이거는 몰라도 된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 자연노고를 취하면 노고의 성격상 덧셈으로 나옵니다. 곱하기는. 그 다음에 나눗셈은 빼기로 나온다.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죠. 몇 번 나오죠. 우리 경작에서 Y의 증가율 나오고 등호 A 증가율 그 다음 곱셈이니까 더하기 K 증가율 나올 건데 K 위에 있는 지수가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노구의 성격상 내려옵니다. 그 다음 역시 곱셈이니까 더하기 역시 지수 0.5 내려올 수 있다. 요게 성장회계죠. 이게 성장회계. 요 아래 거 노란색이 성장회계라고 불러주고 이 A가 솔로 잔차인데 솔로 잔차의 증가율이 바로 A 증가율이죠. 그죠? 좋은 데이터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뭐 응용이 아닙니다. 자본의 증가율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그 다음 Y 증가율 5%. 그죠? 이거 대입하면 A 증가율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72번. 한국과 미국 인플레이션율 파이가 3%, 5%. 자, 이거 딱 보는 순간 뭐가 나와야 돼? 아까도 눈에 얘기했듯이 이 단어, 한국의 인플레이션율, 미국 인플레이션율이 포함된 모형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상대적 구매력 평가설, BBP라고 부른 거죠. 상대적 BBP. 자, 우리가 절대적 구매력 평가설은 한국의 지금 보통 이제 빅맥 햄버거로 예를 들죠. 한국의 상품 빅맥 햄버거와 미국의 상품 빅맥 햄버거가 똑같아야 됩니다. 상품이 동질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이거 5,000원, 미국에서는 뭐 포린, 미국에서 빅맥 햄버거 가격 만약 $5라면 그러면 반드시 상품이 똑같기 때문에 가격은 똑같아야 한다는 게 구매력 평가설입니다.
자, 이때 요거는 달러고 이거는 5천원 원이잖아. 그래서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원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가 환율을 곱하면 미국 5달러짜리가 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격은 또 같아 한다는 거야. 상품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P는 EPF가 바로 구매평가설이죠. 절대적 구매평가설. 역시 이것도 우리가 증가율로 바꾸는 거죠. 증가율. 이 곱해졌으니까 더하기로 나올 거라고. 따라서 한국의 물가 증가율. 보통 우리가 파이로 쓰죠. 인플레이션율. 그 다음에 환율의 증가율. 곱하기니까 더하기. 미국 물가 증가율이죠. 미국 인플레이션율. 요게 상대적 PPP다. 라고 부르는 거죠.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한국 거 3, 미국 거 5%. 그렇다면 환율의 변화율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2%. 자, 구매평가설은 성립하고 이자평가설도 성립한다면 미국의 명목이자율이 5%일 때 한국의 명목이자는 얼마인가? 자, 이자평가설은 이거죠. 명목이자율. 한국에서 투자 수익률, 미국에서 투자 수익률. 근데 미국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에는 추가로 환율 증가율을 더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왼쪽에 투자 상품, 오른쪽에 미국에서 투자 상품이 동질적이다라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평가설과 이자평가설은 본질이 똑같습니다. 우리 미세 국면은 완전 경쟁 시장의 본질을 따르고 있어요. 완전 경제 시장의 두 번째 조건이 상품의 동질성이잖아요. 한국과 미국에서 팔고 있는 투자 상품이 똑같아야만이 경호가 성립한다는 게 구매평가설, 이자평가설입니다. 여기다 대입하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 국제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추식들입니다. 요게 방금 전에 마이너스 2% 주어졌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명목이자율이 5%. 그럼 바로 나오잖아요. 그죠? 한국의 이자율. 이것도 맞추는 문제죠. 자, 13번. 1인당 상사함수가 딱 주어지면, 이거 성장이구나. 경제성장.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 경제성장에서만 1인당을 따집니다. 자, 소문자 Y죠? 0.5, K 0.2성. 자, 자본의 감가상각률, 보통 저는 이제 소문자 D로 씁니다. depreciation 0.1, 저축률 소문자 S죠? 0.2, 솔로 모형이다. 솔로 모형이다라고 얘기 안 해도 상사함수만 딱 보면 솔로 모형이다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죠? 자, 다음 주 옳은 거. 자, 그 다음 주 가로에 보니까 인구 증가와 기술 진보는 없다. 즉, 인구 증가율이 얼마다? 인구 증가율이 0이다. 좀 그 얘기죠. 우리 보통 소문자 N을 쓰잖아. 인구 증가율 0이다. 0. 자, 기억 현재 1인당 자본이 즉 소문자 K죠. 소문자 K 1인당 자본이 2다. 계산해야 되나? 그죠? 인당 투자는 증가한다? 아하. 자, 근데 이게 대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계산할 수 없다 했잖아요. 실전에서. 따라서 그림으로 윤곽을 찾아보는 거죠. 그림으로. 자, 내가 보기에는 그림으로 풀어도 풀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문제에서 미주알 고주알 풀고 있는 강의는 절대 그죠? 저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정도 그림은 알고 있어야죠. 솔로 모형에서 시장 균형을 잡는 가장 중요한 그림이죠. 1인당 자본량, 그 다음 세로축은 1인당 소득. 이때 솔로에서 균형은 NDK와, 그죠? 자, 내강에서는 이렇게 이제 암기를 시킵니다. 소문자 K 운동 방정식이죠? 자, 사프 K. 1인당 저축이죠? 요게 이제 소문자 Y니까. 근데 솔로에서는 이 인당 상사함수가 AFK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아 발음이잖아. 사프 K. 그 다음에 NDK. 이렇게 암기를 시키거든요. 이게 자본 운동 방정식인데 이 값이 0일 때가 균형이죠. 시장 균형.
그래서 사프 K 곡선과 ND K 곡선이 일치할 때가 균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ND K 곡선과 그 다음에 인덱 저축 곡선 사프 K가 만날 때 이 점이 솔로우의 시장 균형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인구 증가율이 0이다 라고 지금 일단 조건이 주어져 있고, 이때 현재 1인당 자본이 2다? 이거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그냥 2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1인당 투자가 증가한다? 1인당 투자가 증가한다? 자, 이 그림에서 인당 투자가 어디 있어요? 인당 투자. 우리 성장에서는 1인당 요 저축이죠? 요 1인당 저축과 1인당 투자는 똑같다라고 가정합니다. 항상 똑같습니다. 어떤 성장 모형이든 1인당 저축과 1인당 투자는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1인당 저축 곡선을 보면 되는 거죠. 1인당 투자의 변화를 보려면 자, 이때 1인당 투자가 증가한다? 예를 들면은 만약 K스타 요 균형 왼쪽에 있다면 요 인덱 저축 곡선 높이가 여기 세로축에 인덱 저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가 좀 더 올라간다. 인덱 저축이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인덱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왼쪽에 있다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균형을 향해서 따라서 이때는 인덱 저축이 인덱 투자가 증가합니다. 이쪽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면 K스타 오른쪽에 있다면 균형을 향해서 갈 거니까 인당 저축이 인당 투자가 점점 감소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인당 투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균형 왼쪽에 있다는 얘기죠. 균형 왼쪽에. 자, 그 다음 니은번 역시 1인당 자본이 2다? 똑같은 숫자를 줬어요. 지금 그 앞에 표현이 똑같잖아요. 기억과 니은이. 그죠? 자, 오른쪽에 봤던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은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이 뭐죠? 요게 지금 1인당 자본인데 거기에 감가상각을 곱했으니까 이게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이죠. 이거 찾는 게 중요하죠. 그림에서. 인구 증가 0이니까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 우리 원래는 총자본, 대문자 K에다가 감가상각률 곱하죠. 그죠? 지금 총 자본이 1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가 감가상각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이니까 소문자 K에다가 소문자 D를 곱한 이 직선을 얘기하는 거죠. 직선. 이 직선의 감가상각은 1인당 저축보다 작다? 지금 이 높이가 뭐죠? 이게 지금 1인당 저축이죠. 그죠? 1인당 저축. 그 다음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은 이 직선 높이잖아. 요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K스타보다 왼쪽에 있다면 1인당 저축보다 1인당 자본의 감가상각이 지금 현재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업과 니은선지는 앞에 조건, 인덱 자본이 숫자 2다 하는 것이 똑같으면서 그 뒤에 표현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가 지금 숫자 2인가? 그죠? 인덱 자본이 지금 숫자로 2인가?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균형을 향해서 갈 때 인당 투자는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요 숫자 2일 때 그때 인당 저축이 지금 인당 자본의 감가상각보다 더 많다. 즉 결국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기업과 니은선지는 논리가 똑같다는 뜻이에요. 논리가 똑같다. 그래서 기억 니은 묶어서 동일 논리 이렇게 적어 두시고 동일 논리. 자, 이론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죠? 자, 이론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스킬이 들어간다 했어요. 이론과 스킬의 절묘한 조합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과 니은은 논리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옳든지 둘 다 틀리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 그러니까 선지 내려가면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든지 아니면 디귿과 니을이 정답이 되든지 1번 아니면 5번입니다. 1번 아니면 5번. 자, 지금 현재 출제자 의도는 기업과 니은을 동일한 논리다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왜? 앞에 조건 똑같이 줬잖아. 이거 다르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기업과 니은 선지를 다르게 다른 내용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기업과 니은은 출발이 다 똑같잖아. 1인당 자본이
숫자로 2일 때. 그죠? 그 얘기는 기업과 니은의 논리를 잘 바라는 거야. 이게 서로 다른 논리인지 아니면 서로 동일한 논리인지 하는 것을 보라는 게 출제자 의도예요. 자, 근데 디귿번 내려갔어요. 균제에서 벗어난다. 요 케이스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균형에서 벗어난다. 우리 피크 평면으로 말하면 지금 수요곡선 공곡선 만나는 점이 여가 시장 균형이잖아요.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기요, 여기. 지금 균형 가격 50인데 예를 들면 뭐 30으로 내려갔다. 또는 뭐 70으로 올라갔다. 이게 균형에서 벗어난 거야.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연히 이 균형 향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 그죠? 그러듯이 여기서도 균형에서 벗어나면은 균형 향해서 이렇게 이동합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벗어났다. 그럼 당연히 균형 향해서 갈 건데 현 1인당 자본에 관계없이 즉 가로축의 소문자 K에 관계없이 즉 지금 현재 K값, 1인당 자본 K값이 K스타보다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이 인당 생산의 소문자 Y의 변화율은 0으로 수렴한다. 자, 우리가 솔로 모형에서 이 정도 그림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할 건데 만약 K1이라면 그렇다면은 지금 인당 생산 곡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이동해 가면은 요 인당 생산의 곡선 높이, 즉 인당 소득 Y가 소문자 Y가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죠? 즉 인당 소득의 증가율이 0보다 클 거라고 증가하니까. 그죠? 그다음 만약에 오른쪽에 있다면 균형의 오른쪽에 있다면 왼쪽으로 향해서 갈 건데 그때는 인당 소득 Y값이 점점 감소하죠. 즉 소문자 Y의 증가율은 음수가 될 거라고. 음수. 하지만 여기 균형에 딱 도달하면 말 그대로 그냥 유지거든요. 유지. 멈추는 거. K스타 그대로 멈춰요. 따라서 여기 Y값도 그대로 멈추는 거예요. Y스타. 또 우리가 솔로의 시장 균형에서 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Y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증가율이 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전에 왼쪽 오른쪽에서는 소문자 Y가 변합니다. 증가율. 변화율이 양수 또는 음수 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균형에 도달하는 순간 멈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양수가 됐든 음수가 됐든 결국은 균형에 도달하면 소문자 Y의 변화율은 0으로 간다. 너무 당연한 거죠. 디귿이 옳은 거예요. 디귿이 옳다는 것은 지금 선지가 딱 기역, 니은, 뭐 기역, 디귿 두 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역, 니은은요 무조건 틀려야 되는 거죠. 디귿이 옳기 때문에. 그래서 1번, 5번 선지 중에 5번이 정답이다. 그런 뜻이죠. 자, 선지 구조를 잘 보라는 뜻이죠. 선지 구조. 물론 어느 정도의 이론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솔로 모형에서 그림의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림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다지 시간은 많이 걸리지는 않겠죠. 그죠? 자,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니을번인데 니을번도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할 거지만 자, 우리가 한금률 있잖아요. 한금률. 이 한금률에서 저축률이 있어요. 한금률에서 저축률. 인당 소비가 극대화되는 그 상황에서 저축률이 있을 건데 그 저축률이 뭐하고 일치하냐면 그 상사함수 있죠. 소문자 Y 0.5, K 0.2승 그 0.2하고 일치하거든요. 한금률의 저축률 소문자 S 보통 우리가 골든룰 이렇게 하는데 골든룰 자 이거는 그 상사함수 위에 K 위에 있는 지수 요거하고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 13번 문제 첫째 줄 보시면 상사함수 위에 K 위에 있는 지수가 0.20 그럼 한금률의 저축률 당연히 0.2가 되겠죠? 근데 오른쪽에 저축률이 0.1에 즉 결국은 지금 현재 어떤 상태다? 지금 현재는 한금률이다 그런 얘기죠. 한금률. 만약에 상사함수 위에 K 위에 지수가 0.2인데 한금률 저축률이 0.2가 될 건데 근데 만약에 오른쪽에 주어진 저축률이 0.5면
그러면 그때 저축률 0.5라는 것은 시장에서 0.5고요. 인당 소비를 가장 극대화해주는 바람직한 효율적인 균형에서 저축률은 0.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황금률은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마치 미시는 말하면 완전 경쟁시장. 만약 저축률 0.5로 주어지면 그것은 독점 시장이다.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을번 균제상태 인당 자본량 소음자 K는 지금 현재 상태가 황금률이기 때문에 황금률과 같다. 옳은 거죠. 옳은 거. 제가 보기에는 니을 선지가 가장 그나마 좀 쉬운 선지가 아닌가. 그죠? K-UN 지수가 황금률에서 저축률이다. 라는 걸 알고 있다면 바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니을 선지가 그나마 속도가 가장 빠르겠죠. 그죠?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 자, 고정환율 제도고요. 시장 환율보다 높은 수준 환율을 설정한다. 다음 중 옳은 거. 자, 고정환율 제도의 본질이죠. 최저임금제 또는 가격 상한제와 항상 똑같다라고 제가 예를 듭니다. 가격 상한제. 정부가 시장 가서 야 지금부터 가격 30원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가격 상한제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수평선이 쫙 그어지잖아요. 그죠? 시장 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요선 공곡선이 만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 가서 외치는 거죠. 자, 여기 균형이 50인데 정부가 야 지금부터 가격 30원 이렇게 외치는 거. 그죠? 그 수평 쫙 그어지잖아. 그죠? 당연히 균형이 아니죠. 그죠? 이 점이 아니죠. 균형이 아니죠. 자, 그러듯이 고정환율 제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시장 가서 야 지금부터 환율 30으로 해 이렇게 외치는 게 고정환율 제도라고. 고정환율 제도. 다음 주 옳은 거. 자, 기업 투기적 공격이 발생한다? 투기적 공격 시급. 이게 뭐지? 투기적 공격? 우리가 문제 풀면서 그지 공격 당해버렸네. 그죠? 하지만 이렇게 생소한 단어 딱 나오면 아까 얘기했던 뭐 이중 가격 설정. 일단 내가 알고 있나? 라고 한번 기본적으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네? 그럼 패스. 무시하면 되는 겁니다. 무시. 자, 국내 통화 공입 감소한다? 잘 모르잖아. 그죠? 니은번 투기적 공입 발생하면 또 조건이 똑같네. 우리 아까 봤었잖아. 그죠? 조건이 똑같이 주어졌었잖아. 1인당 자본이 뭐 숫자 2로 주어지면. 그죠? 그럼 우리가 기업과 니은의 논리 구조를 잘 보라 했잖아. 논리 구조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기업과 니은의 논리가 똑같은 논리인지 아니면 반대 논리인지. 둘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논리인지 아니면 완전히 서로 다른 반대 논리인지. 둘 중 하나인데 외환 보유 감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여러분들이 고정환율 제도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돼. 어때요? 내 강의는 본질을 강조한다고. 본질. 아까 얘기했잖아. A에서 B가 나오고 B에서 C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한다 했잖아요. 이때 A가 뭐다? 이게 올리고 이게 본질이라고. 본질. 이거 알게 되면 B 자동 나오고 B에서 C 자동 나온다고. 고정환율 제도의 본질입니다. 본질. 자, 환율은 아까 달러 가격이라고 얘기했죠? 달러 가격. 그죠? 근데 우리가 가격이라는 것은 풍부해지면, 즉 달러가 풍부하면 당연히 가격이 하락하고 달러가 희소하면 가격 상승 아닙니까? 그죠? 근데 지금 고정환율이잖아. 즉 달러 값이 가격이 고정된다. 자, 달러 값이 고정되려면은 달러가 풍부하면 돼요? 안 되잖아. 방금 얘기했듯이 환율 하락하죠. 고정이 안 되죠. 달러 희소하면 역시 고정 안 되죠. 달러가 올라가잖아요. 환율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 환율이 되려면 달러가 풍부하든 희소하든 되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즉 예를 들면은 원화가 있고 달러가 있는데 이때 달러만 증가해? 원화 가만히 있는데 그럼 달러가 풍부해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달러 값이 하락합니다. 고정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또 원화만 증가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원화만 증가했을 때도 역시 원화가 풍부. 저 원화 값이 떨어집니다. 원화 값.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하여튼 간에 환율이 변하면 안 돼. 그 얘기는 원화와 달러는 반드시
서로 같이 움직여야 돼. 이게 고정환율의 본질입니다. 원화와 달러는 같이 움직인다. 같이 증가하든 같이 감소하든. 그죠? 요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국내 통화금 감소한다? 투이드 공개 몰라도 국내 통화금 감소한다? 옆에다가 원화 아로를 하자표 이렇게 쓰시고. 원화 감소한다는 뜻이야. 외환보유 감소한다? 달러잖아. 달러 역시 아로를 하자표. 자, 기업과 니은의 논리는 동일하다? 틀리다. 동일하다. 그죠? 옆에 기억, 니은 묶어서 동일, 논리 이렇게 적어두시고. 고정환율 제도라면은 당연히 이 기업과 니은은 같은 방에 움직여야 됩니다. 원화와 달러는 같은 방에 움직인다. 그럼 투자적 공개 몰라도 돼. 그러면 이 기업과 니은이 둘 다 옳든지 둘 다 옳지 않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기업과 니은 정답이 되든지 1번 아니면 디귿과 니을이 정답이 되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이제 니은, 디귿, 니을도 있네. 그죠? 이거 안 되네. 그죠? 이것도 안 되죠? 기억, 니은이 같이 있든지 같이 없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5번도 아니죠. 그럼 1번 아니면 4번입니다. 1번 아니면 4번. 근데 우리가 기억과 니은의 옳고 틀림을 판별할 수 없기 때문에 투기적 공격 때문에 그렇다면 디귿 보는 거죠. 자본이동이 자유롭다. 이때 중앙은행은 독립적 통화 공급을 결정할 수 없다. 이것도 우리가 고정환율 제도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고정환율을 채택하고 있다면 그럼 반드시 원화와 달러 이렇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따라서 한국이 지금 실업이 많아서 불황이라서 통화량 늘리고 싶어. 근데 미국과 약속이 돼 있어. 고정환율 하기로 약속돼 있죠. 따라서 우리가 통화량 늘리고 싶을 때 미국 가서 협조를 구해야 돼. 야, 우리 실업 때문에 불황 때문에 이거 통화량 늘려야 되거든. 근데 고정환율이잖아. 너네 달러 같이 늘려줘야 돼. 달러를 같이 늘려주라 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이때 미국이 싫어. 나는 우리는 달러 늘리면 안 돼 라고 해버리면 우리가 원화를 독자적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독립적인 금융 정책이 불가능하다라는 게 고정환율의 본질입니다. 독자적으로 통화량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자본이동 자유롭다, 자본이동 없다.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상관없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 공급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디귿번. 옳은 거죠. 옳은 거. 그래서 디귿이 들어간 1번, 4번 중에 4번이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75번. 자, 폐쇄에서 IS LM보행고 옳은 거. 또 5번부터 보는 거죠? IS 곡선이 우하향일 때 IS 곡선 위쪽에 있는 점은 상사물시장 초과시효다. 자, 이거 B급. 자,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우리 객관식에서는 이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제가 B급 잡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만약 강의한다면 요렇게 이제 제가 암기를 시킵니다. 자, IS가 있고 LM이 있죠. 이 중에 요 점을 찍어서 요 균형점 아래쪽 하방을 찍어서 여기를 생초수 그 다음 화초수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자, 이 점은 요 교차점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은 상사물시장의 초과수요다. 그 다음에 합배시장에서 초과수요다. 라고 암기를 시킨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IS가 우하향이다. IS 곡선 위쪽.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것은 IS 곡선 아래쪽이잖아. 상사물시장 초과수요라 했죠? 그럼 위쪽은 요 곡선 위쪽은 당연히 상초공이 되는 거죠. 상사물시장 초과공급. 저공급. 그래서 5번은 땡이죠. 땡. 자, 소비가 이자를 영업받는다. 피고가 발생한다.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소비함수에 이자를 들어가느냐의 문제죠. 소비함수에 이자를 들어가느냐. 일단 K엔지 저체소득가서는 당연히 이자를 인정하지 않죠. 자, 하지만 나머지 이제 소비함수들이죠. 자, 자산효과, 소비가
컨셈션 소비가 실질 자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자산효과, 피고효과죠. 피고효과. 이때 요 위에 자산이 바로 자산 가격이 있을 건데 뭐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채권 가격 이런 자산 가격들이 있을 건데 이 자산 가격이 바로 자산을 보유할 때 얻는 수익 흐름이 현재 가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자율로 이렇게 할인한단 말이야. 이게 자산 가격 결정 모형이죠. 우리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산 가격 결정 모형. 그래서 우리가 자산 가격과 이자율은 반대 관계다. 음의 관계다. 이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자산효과, 피고효과를 고려하게 되면 소비에 뭐가 들어가? 소비에 이자율이 들어간단 말이야. 이자율이. 자, 그렇게 보면은 동 4번 이거 옳은 거야. 옳은 거. 옳은 거? 자, 그런데 말이죠. 근데 자, 우리가 소비함수에 자산효과 맺는 게 아니라 시점간 소비자 선택 모형도 있다는 거죠. 시점간 소비자 선택. C1 실태평면. 그럼 여기 예산선 있죠? 여기에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까? 요게 바로 소비 C1인데 이때 예산선 기울기가 바로 이자율이잖아. 그래서 이 소비가 이자율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 함수에 이자율이 들어갈 때 이게 피고효과 때문인지 아니면 시점간 소비자 선택 모형 때문인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알 수 없다. 그래서 피고효과가 이자율 영향을 받지만 피고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상당히 이게 표현이 실전이라면 정신없을 때 뭐 4번 옳다 이렇게 찍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자, 3번. 자, IS가 수평이고 LM이 우상형이다. 통화정책은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건 그림의 문제죠. 그림을 얼른 그려봐야 돼. IS 수평, LM은 우상향. 이때 정책은 통화정책. 즉 통화량 늘리면 LM 우측 이동, Y 크게 증가하는데, 그죠? 그래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거죠. 자, 2번. LM이 수직이다. IS가 우하향이다. 이때 완전한 고추. 자, 이거는 엄청 중요한 그림이죠. 그죠? 우리 고시에서 재정정책, LM이 수직선일 때 IS가 이동해도 100% 구축이다 하는 거. 이거는 뭐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즉 정부지수 늘려서 IS가 우측 이동한다 할지라도 균형이 삐로가기 때문에 Y값은 전혀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자, 오른쪽으로 우리가 승수가 있었지만 왼쪽으로 구축효과가 발생한다. 이 승수와 구축효과가 완전히 똑같아서 100% 구축효과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정도 그림은 뭐 매우 중요한 그림이죠. 그러니까 결국 2번 선지는 100% 옳은 것이고 4번 선지는 굳이 뭐 퍼센트 따져보면 이 자산효과의 이자율보다는 요 시점간 소비 선택 여기서 이자율이 더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 선지는 옳은 그 퍼센트가 40% 정도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40%를 보면 옳은 거야. 그러니까 2번 선지가 30%만 옳다면 4번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2번이 100%가 옳기 때문에 4번은 40%만 옳아서 4번이 정답이 아니다 하는 거죠. 복수정답 아니에요. 이런 거 이의제기하면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두 개 선지가 정확하게 논리구조고 똑같아서 정확히 비율이 똑같을 때 그때 복수정답이다 하는 거죠. 논리구조가 완벽히 똑같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겠다. 그죠? 4번에서 딱 찍고 갔을 때 여기 이제 우리가 뭐 7급이나 그죠? 그런 문제에서는 이제 경제 점수가 평균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라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절대평가잖아요. 그죠? 뭐 꽈락만 넘기면 되고, 5과목 합쳐서, 60점만 넘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실수 한두 개, 40개 중에 실수 두세 개? 제가 7급에서도, 실수는 몇 개 해도 된다. 우리가 40개로 말하면, 실수는 한 3개 정도, 3개, 4개 정도 해도 됩니다. 상대평가에서도 실수 서너 개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왜요?
실수하는데 어떻게 학교할 수 있냐고? 누구나 실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 정도는 다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너 개는 문제가 없어요. 상대평가에서도. 근데 여러분들 절대평가잖아. 그죠? 사실은 뭐 경제 100점 뭐 받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실수는 뭐, 그죠? 괜찮다는 거죠. 자, 76번. ISLM 모형인데 균형 이자율을 현재보다 5만큼 높이는 긴축 통화 정책을 시행하겠다. ISLM인데 긴축 통화니까 통화량 감소죠? LM 좌측 이동이죠? 좌측 이동. 그러면 국민소득 감소한다. 당연한 거죠. 자, 지금 현재가 명목 통화량이 40이다. 그럼 이때 통화량을 얼만큼 감소시켜야 되는가? 일단 뭐 IS와 그 다음에 LM식이 좀 그나마 간단해서 우리가 계산을 일단 해도 되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저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실전답다, 실전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석대로 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푸는 게 더 실전에서 활용도가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23년도 해설할 때도 얘기했지만 선지대입법이죠? 선지대입법. 우리 객관식은 선지가 있다는 거죠. 5개. 그 중에 정답이 있다는 사실이죠. 주관식에서는 불가능한 방법인데 객관식에서는 가능하죠. 일단 물론 그림은 그려봐야 돼. 자, 그림은 무지하게 강조합니다. 그림을 많이 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그림은 제가 강조하고, 이 정도 그림은 연습해야 한다. 우리 아까 솔로에서도 그림 봤잖아요. 그죠? 그 정도 그림은 연습을 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 분량으로 제가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것들은 연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화량 감소니까 LM이 좌측 이동하는 거죠? 그죠? 이때 지금 이자율을 5만큼 높인다. 뭐 A점 이자율이 뭔가 있겠지.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5만큼 더하겠다. 좀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지금 이런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A점에 지금 이자율을 구해볼 수 있는데, 그죠? A점 이자율.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새로운 B점에서 이자율. 그죠? 요게 이제 중요한데. 왜냐하면 처음에 A점에서 Y값하고 이자율은 아마 깨끗하게 정수 줬을 거야. 깨끗한 정수. 뭐 2, 3, 4, 5, 6 이렇게 뭐 3.5, 3.7, 뭐 5.8 이렇게 소수로 주진 않았을 거란 얘기죠. 특히 우리 객관식은 우리가 B점에서도 이자율은 지금 5만큼 증가하니까 당연히 이것도 정수로 숫자가 깨끗하게 떨어져야 돼. 얘가 정수가 됐을 거니까. 자, 그렇다면은 지금 IS와 LM을 연립해서 B점에 이자율을 좀 구해보자 그런 뜻이죠. B점 이자율. 그럼 IS, LM을 연립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IS를 만약에 마이너스 5Y를 왼쪽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LM인데 LM의 P는 1이고 그 다음에 지금 ND 합배 수요는 합배성 균형을 가정하면 합배 공급과 일치가 되겠죠? 합배 공급. 그래서 40이 되겠죠? 그래서 3Y 빼기 R은 40.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A점이죠? A점. 근데 지금 우리가 B점은 이 40이 지금 감소할 거란 말이야. 그죠? 이게 얼만큼 감소를 해야 할 거냐 이거 묻고 있네. 그죠? 이게 얼만큼 감소할 거냐. 그죠? 새로운 M2 원래 통화량은 M1 40이고 자, 새로운 통화량 M2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지금 현재 주어진 선지는 뭐죠? 변화분이잖아요. 변화분. 원래 40인데 원래 M1이 40인데 여기서 변화분 5가 주어졌으니까 새로운 통화량이 얼마라고? 당 35다. 좀 그런 뜻이잖아. 1번 선지는 새로운 통화량 M2가 35. 그래야 감소분이 5가 나오잖아. 2번 선지는 원래 통화량 40인데 감소분이 8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통화량이 M2가 32다. 좀 그런 뜻이잖아.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통화량의 후보를 도로록 그죠?
정리해 보셨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B점의 Y값 또는 이자율 값을 구해봐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연립하는 거니까, 이제 보통 저는 이제 가감법 씁니다. 그대로 두 개씩을 더하면 이자율이 사라진 거죠. 하나의 변수를 없애주는 게 가감법이죠. 그럼 그대로 더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거 8y가 나오잖아. 왼쪽에 이자율은 사라지고 8y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120과 M2를 더하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120 더하는 거잖아. 그러면 155죠? 이때 Y, 즉 B점의 Y값 구할 건데 8로 나누어서 구하잖아. 8로 나눌 때 이게 정수가 되냐고. 안 되잖아? 1번 땡. 그 다음 여기다가 120을 더해서 8로 나눌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요 값이 지금 현재 152가 된단 말이야. 그죠? 이게 8로 나누면 정수가 나온다는 거죠. 8로 나누면 19가 나온다. 19. 요거는 역시 여기다가 120 더하잖아. 150. 그럼 8로 나눠서 새로운 B점 Y값 구할 건데 8로 나누면 이게 정수가 되냐고. 여가 정수니까 여긴 당연히 소수점이지 뭐. 그지? 4번, 5번 선지 다 똑같습니다. 다 소수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정수로 값이 나오도록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겨우 정수로 지금 하나 맞춰 놓은 거잖아? 그죠? 지금 새로운 M2가 32가 나와야 되고, 따라서 이때 Y값이 19가 정수가 딱 나왔어요. 그럼 나머지 값들은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그럼 이때는 절대 정수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이거 찾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들 문제 만들어 보면 알아. 그래서 2번 정답이죠. 2번 정답. 자, 이게 더 어려울까? 그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선지대입법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올해는 딱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과학의 기출을 보면 조금 더 많다 하는 겁니다. 자, 77번. 자, 현재 한국과 미국 햄버거 가격. 우리 아까 얘기했던 빅미 햄버거. 그죠? 5,000원, 5달러. 구매평가서를 딱 보자마자, 이 표현을 보자마자 구매평가서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건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기억. 현재 구매평가 환율은 얼마냐? P는 EPF에 대입을 해야 되죠? 자, 지금 이제 왼쪽에 한국에서 햄버거 가격 5,000원. 내가 예를 든 거와 숫자가 완전히 똑같네. 내가 봤나? 그죠? 자, 항상 5,000원, 5달러 이렇게 숫자로 예를 드는데, 그럼 이거 만족하는 환율은 소문제는 1,000원. 그죠? 1,000원. 기억은 동그라미죠? 자, 내려가서 2번 땡, 4번 땡. 그 다음 니은. 변동이고, 그 다음에 현재 환율이 1,100원. 자, 장기적으로 구매평가서 성립한다. 미국 햄버거 가격 환율이 변하지 않는다. 자, 주어진 조건대로 미국 햄버거 가격 얼마죠? 5달러. 이게 변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지금 환율도 변하지 않는데 지금 니은번의 현재 환율이 1,100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변하지 않는데 일정하다. 그럼 이때 지금 한국에서 햄버거 가격은 원래 5,000원이었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구매평가설이 장기에 성립한다는 것은 이 등호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등호. 지금 오른쪽은 지금 환율과 PF가 고정되어 있다. 그러면서 장기에 구매평가 성립한다. 그러면 등호가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등호 성립하려면 당연히 5,500밖에 없는 거죠. 오른쪽이 5,500이니까 왼쪽도 5,500이죠. 근데 지금 현재는 5,000이고 장기는 5,500이고 그래서 올라간다. 그죠? 오케이. 니은도 옳은 거죠. 자, 디귿 변동이고 현재 환율이 1,100이다. 이때 구매평가서 장기 성립하고 현재와 장기를 좀 구분하고 있는 거죠.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 그럼 여기 5,000원 그대로고, 그 다음 여기 $5 그대로고. 이때 장기의 PPP가 성립한다는 것은 왼쪽 오른쪽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지금 현재 환율은 1100인데 그럼 장기 환율 얼마가 돼? 장기 환율은 당연히 이게 성립하려면은 당연히 1000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 그죠? 지금 현재는 1100인데 따라서 환율은 현재 1100에서 장기 1000으로 하락한다. 상승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땡이다. 좀 그런 얘기죠. 구매평가서를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정답 3번이죠. 자, 78번. 다음 좀 옳은 거. 자, 5번. 자, 새 고전화파는 메뉴병 존재가 경기 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정도도 제 수업에서는 뭐 너무 당연한 겁니다. 메뉴 제가 암기시키거든요. 그죠? 세컨저파가 각 경제성을 그죠? 증명할 때 그때 썼던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메뉴병 이론이죠. 메뉴판이 중첩되면 전후 실패다. 생산시장의 피경제성 설명할 때 메뉴병이 나옵니다. 따라서 세고전화파가 아니죠. 그죠? 세컨저파고. 자, 4번 실물 경기 변동 이론 RBC라고 부르죠. 경기 변동에서 소비의 최적화가 달성된다. 자, 우리가 MBC뿐만 아니라 RBC죠. MBC, RBC 합쳐서 새 고전화파. 이 새 고전화파는 당연히 시장을 민납하고 가격 진축성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최소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최소 선택. 그래서 경기 변동 과정에서도 각 개인들은 최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뭐 당연한 거죠. 4번이 옳은 거죠. 자, 내가 보기엔 이 정도 선지는 거의 확실합니다. 그냥 4번 찍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79번. 자, 실업률이 10%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0%다. 우리 객관식에서 뭐 거의 단골 메뉴죠. 실업과 관련된 계산 문제. 자, T 시점과 T 플러스 1 시점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 T 플러스 1 시점, 즉 미래죠. 현재 말고 25년도 실업률이 얼마냐.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사이에는 이동이 없다. 소요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그죠? 소요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숫자로 가정, 즉 굳이 말하면 숫자 대입법이죠. 숫자 대입법. 내가 객관식 문제 풀 때 선지 대입법도 있고 숫자 대입법 또는 적당한 함수를 가정하고 풀어주는 함수 대입법.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은 숫자로 가정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실업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죠. 제일 왼쪽에 생산 가능 인구.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로 쪼개지죠. 이 경제활동 인구가 다시 실업자, 취업자로 쪼개지는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중에 이제 뭐 20%, 1% 하고 있으니까 쪼개기 쉽게 생산 가능 인구를 200으로 가정해 주는 거죠. 생산 가능 인구. 자, 그렇다면 첫째 줄, 문제 첫째 줄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다. 요 200명 중에 경제활동 인구로 가는 사람이 50%. 그러니까 100명이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100명이죠. 두 개 합쳐서 200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동그라미. 첫째 줄, 79번 첫째 줄 실업률이, 지금 현재 실업률이 10%래. 경제활동 인구가 100명인데 그 중에 10%가 실업자. 그러면은 10명이죠? 지금 현재 실업자는 10명. 그럼 취업자는 90명이죠. 자, 이 상황이죠, 현재. 이때 첫 번째 동그라미, 자, 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20%다. 실업자 중에서, 실업자 10명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 20%. 자, 10명 중에 20%. 2명이죠? 요렇게 이제, 25년도에 이동이 갔다. 그죠? 2명. 그러면 실업자는 8명이고, 취업자는 92명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구직을 단념하고 비경제활동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10%다. 우리가 보통 실망 노동자다라고 부르죠? 10명 중에 10%. 10명 중에 10%. 한 명이죠? 그죠? 한 명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한 명이. 그럼 비경제활동구는 101명이고 실업자는 3명이 빠졌어요. 7명이죠? 7명. 자, 그 다음에 취업자 중에서 실직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비율이다. 자, 취업자에서 실업자로 갔다는 얘기죠? 그 비율이 1%래. 90명 중에 1%. 그러니까 0.9가 되겠죠? 그죠? 0.9. 즉, 2명이 실업자에서 취업자 넘어왔는데 추가로 0.9명이 실업자로 이동이 갔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동그라미 비경제활동구 중에서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비율. 원래는 일할 의사도 없고 일할 능력도 없었는데 근데 구직활동을 시작한다. 즉 일할 의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실업자로 왔다는 뜻이에요. 실업자로. 지금 100명 중에 1%죠. 그러니까 한 명이죠. 한 명. 한 명. 다시 이렇게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실업자와 비경제활동구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처음에 한 명이 비경제활동구 넘어갔는데 다시 이렇게 또 넘어왔으니까 결국 비경제활동구는 그대로 100명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죠? 이때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미래 시점 실업률이 얼마냐. 그죠? 실업률 얼마냐. 그렇다면 비경제활동구가 100명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경제활동구도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생산 강화하는 거 그대로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구 100명도 그대로 있다. 그죠? 그럼 이때 우리가 실업률이라는 것은 분모가 경제활동구고 분자가 실업자죠?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왼쪽이 분모, 오른쪽 분자, 실업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자르면 생산 강화하는 거 분모, 경제활동구 분자 해서 경제활동 참가율이다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자르면 왼쪽 생산 가능구 분모 취업자 분자 고용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몇선자 산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공식을 암기시킵니다. 지금 이제 경제활동률 그대로 있는데 근데 실업자는요. 실업자는 여기 빠진 사람 1명, 들어온 사람 1명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변함이 없고 여기서 변화가 있죠. 실업자에서 취업자로 2명이 빠져나갔는데 다시 0.9명이 들어왔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0.9가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이 되겠네. 그지? 여기서 마이너스 1.1. 그지? 그러면 실업자는 결국 지금 현재 8.9가 되겠죠? 8.9명. 그러니까 100명 중에 8.9니까 계산 쉽죠? 그죠? 8.9%. 그죠? 자,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80번. 자, 합해 M2다. M2. 보통 우리가 거시에서 합해라는 것은 통화량은 현금으로만 얘기하죠. 처음에. 현금. 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확장되면 거시 강론 가면 요금을 예금 또는 보통 예금 이렇게 확장을 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로 보통 화폐를 얘기하는데 이거를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M1이다라고 얘기하죠. 헤비통화. 헤비통화. 근데 이 M1, 헤비통화에 대해서 화폐 공고함수가 있단 말이죠. 화폐 공고함수. 자, 제가 이렇게 이제 암기시킵니다. 케이크를 더하지, 케이크를 더하나요? 현금 주세요. 이렇게 이제 암기시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이 화폐 공고함수가 이때 M이 바로 현금 더하기 보통 예금. 협의통화입니다. M1. 이때 현금 예금 비율, 여기 지불 준 비율. 그죠? 이건 보는 통화.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서 갔는데 갑자기 M2가 나와. 그러면서 요금 예금 말고 추가로 저축수 예금이 붙었단 말이야. 그죠? 이것도 뭐 놀리지 말고, 그죠? 나는 협의통화밖에 모르는데. 요금 예금. 그죠? 보통 예금이 요금 예금이죠. 뭐지 하면서 보편 던지면 안 되고. 그죠? 침착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일단, 첫 번째, 요, 소음대 K죠. 소음대 K. 지금 현재 예금 중에서 현금의 비율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금 중에서. 그러면 지금 요금을 예금에다가 저축 예금이 붙었으니까 이거 두 개 다 더해주면 되죠, 뭐. 요렇게.
그건 예금 중에서 현금 비율이니까. 그죠? 분자는 현금 그대로. 자,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요금 예금 25%, 그다음 저축성 예금 50%. 현금은 25%. 그러니까 지금 현금 예금 비율은 75분의 25, 3분의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불준비율이죠. 지불준비율 둘째 줄. 자, 은행의 지준율은 역시 요금 예금, 저축성 예금에 대해서 동일하게 10%다. 즉 모든 예금에 대해서 지준율이 10%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소문자 Z. 예금 중에서 지불준비금의 비율이잖아요. 지불준비금. 근데 이때 예금에 지금 주어진 요금 예금, 저축 예금 다 합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다 합쳐서 지금 숫자가 주어졌잖아요. 지금 문제 둘째 줄 10%래. 0.1. 이렇게. 즉 10분의 1이죠. 그럼 이거 그대로 대입해 보면 되는 거죠. 일단 잘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에다가 그냥 저축세 예금만 하나 더 더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 계산하면 정확하게 3.07이 나온다는 거죠. 3.07. 통화성수. 이거. 그래서 둘째 자리에서 올려주면 3.1이 되겠죠. 그래서 뭐 새로운 뭐 공식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데다 대입을 하면 된다. 출제자들이 이렇게 저축세 예금 갑자기 왜 넣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넣으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추가로 단어를 집어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4년도 경제학 해설을 일단 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내 강의를 쭉 따라오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은 회계학이니 또는 간평 실무를 하는 계산을 이미 알고 각오를 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계산에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계산을 너무 싫어한다면 간평을 도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산을 어느 정도 나름 그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학의 계산은 사실 크게 부담이 없다. 경제학이 어려워서 그렇지 경제학에 나오는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의 이론, 논리만 제가 쉽게 최대한 설명한다면 실전에서 나오는 계산 정도는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 그렇다면은 제 강의 듣고 최소한 100점이 나와야 됩니다. 뭐 실수 한두 개? 오케이. 95, 뭐 97.5, 뭐 이 정도는 뭐 실수했다 치고 그 정도는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좀 경제학을 쉬워하신 분들은 95점 이상이 나올 것이고 그래도 어렵다. 더구나 나는 간평 2차도 해야 된다. 그럼 경제학을 좀 소홀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한 80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공부하는 기간도 필요하죠. 뭐 공부하는 기간 뭐 겨우 한 6개월, 8개월 이 정도 가지고는 뭐 그 정도 점수가 나오기 어렵죠. 일단 최소 1년 정도를 감안해야 됩니다. 최소 1년 정도를 한다고 가정하고 그렇다면 점수가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4월 22일 날 오후죠? 1시 30분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이제 혹시라도 동영상 듣는 분들도 일단은 많이 참고를 해서 수업을 들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